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라고 하고요. 올해 52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도 꿈만 같거든요. 3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를 완전히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하셨나요? 그것도 친형이요. 혈육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완벽해 보였던 우리 가족. 6개월 전만 해도 저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저는 둘째고 2살 위에 큰형 정호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형은 저를 정말 아껴줬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면 형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대학 갈 때도 형이 용돈 보태주고 그랬어요. 형은 공무원이 됐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형은 안정적이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고 저는 수입이 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들도 거의 동갑이에요. 명절이면 모두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부모님도 저희 형제가 사이좋은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른 집은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정말 착하다면서 흐뭇해하시곤 했죠. 특히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른다. 나중에 내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형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첫 번째 신호 아버지의 입원. 변화의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몸이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말씀도 어눌해지시고요. 그때부터 형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다녔어요. 간병비도 반반씩 내고 교대로 밤샘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형이 혼자서 의사와 상담을 받는 횟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별 내용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형이 아버지와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대화를 중단하고 아, 정수야 왔구나 라면서 주제를 바꾸시곤 했어요. 세 번째는 형이 갑자기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업무에 익숙하다면서 아버지 도장이랑 통장을 가져갔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형이니까 당연히 잘해주겠지 하고 믿었거든요. 정말 순진했죠. 두 번째 신호 어머니의 변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주 안부를 여쭤봤죠. 그런데 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정수야, 엄마가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런데 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뭔지는 안 말씀하시고요. 형이랑 얘기 좀 해봐라고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용돈 드리려고 하면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사양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다가 아니야, 그냥 아버지 걱정 때문에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가 뭔가 낌새를 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시니까 저한테 직접 말씀 못 하시고 돌려서 표현하셨던 거죠. 세 번째 신호, 형수의 미묘한 변화. 형수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않고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미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치료비 얘기나 병원비 분담 얘기를 할 때요. 한 번은 형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야, 너는 사업하니까 수입이 좋을 테고 우린 공무원이라 빠듯하잖아.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벌써부터 포석을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 순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악화. 아버지 상태가 좀 안정되는 듯 하더니 올해 초에 갑자기 악화됐어요. 폐렴 합병증이 온 거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형과 저는 울면서 서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우리라도 힘내자.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바라면서요. 형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야, 아버지께서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형제는 변하지 말자.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셨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형. 우리가 뭐, 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 형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슬픔과는 다른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때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께서는 결국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저희 형제를 불러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정호야, 정수야, 아버지가 없어도 형제끼리 사이좋게 살아라. 말씀이 어눌하셔서 정확히 다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라는 당부셨어요. 그리고 형한테는 따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저는 못 들었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서 형에게 동생인 저를 잘 챙기라고 당부하시는 줄 알았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얘기였더라고요. 장례식과 첫 번째 균열. 아버지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친척들, 동네 분들,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장례 기간 동안 형과 저는 정말 손발이 맞았어요. 형은 조문객 응대를, 저는 음식 준비와 뒷정리를 담당했죠. 다들 형제가 참 의젓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발인 당일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형이 저한테 정수야, 아버지 중요한 서류들은 내가 정리할게. 너는 다른 거 정리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했지만 형이 공무원이니까 서류 정리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친척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수야, 요즘 형제간에 상속 문제로 사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던데. 너희는 그런 일 없겠지? 그때 처음으로 상속이라는 단어를 의식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뭐가 있나? 집 한 채하고 약간의 적금 정도였는데 형제끼리 다툴 만한 큰 돈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배신의 발견.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정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너 아버지 통장 봤니? 무슨 통장요?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통장 말이야. 형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엄마가 봐야 할 일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이 아버지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 형한테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게 형이 자꾸 나중에 준다고 미루더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전화를 끊고 바로 형한테 연락했어요. 형, 아버지 통장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형이 좀 당황하는 목소리로 아,
그래?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가 언제예요? 어머니가 급하시다고 하시는데. 야, 뭐 의심하는 거야? 형이 뭘 잘못하겠어? 그때 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방어적이고 공격적이었거든요. 두 번째, 배신의 발견.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이상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수야, 엄마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뭐려? 아버지, 적금 통장이 해지됐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누가 해지했는데요? 형이 했다는구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3천만 원짜리 적금을. 3천만 원? 그런 적금이 있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어머니, 그거 언제 해지된 거예요? 지난주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부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형이 왜 저한테 말도 없이 아버지 적금을 해지했을까? 바로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아버지 적금 해지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혼자 해지했어요? 그게 상속세 때문에 급해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상속세.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상속세가 급했다는 거죠? 형, 지금 당장 만나요. 제대로 얘기해야겠어요. 야, 너 지금 형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그때 형이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정수야, 형이 언제 너한테 잘못한 적 있었냐? 좀 믿어줘.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의 폭로. 다음 날,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정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돈을 많이 남겨놨어. 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2억이 넘어. 적금도 여러 개 있고, 주식도 좀 있고. 그런데 형이 다 가져갔어. 2억. 제가 알고 있던 건 집하고 3천만 원 적금이 전부였는데. 2억이 넘는다고요? 어머니, 그럼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있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엄마한테 그러셨어. 나 혹시 못 일어나면 정우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께서 형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신 건 맞지만 형이 혼자 가지라고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형이 어머니랑 저한테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이 자꾸 나중에 해결하자고 미루더라.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정수야, 엄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형이 이렇게 숨기고 하니까 너희 형제 사이가 틀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형과의 직접 대결, 당장 형을 만나자고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수야, 어머니한테 뭔 소리 들었지? 형,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남기셨어요? 왜 그걸 알려고 해? 왜긴요? 제 아버지인데 알 권리 있지 않아요? 형이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좋아, 솔직히 말할게. 아버지가 2억 3천 정도 남기셨어. 역시 그 정도였구나. 그런데 형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정수야, 아버지께서 나한테 전부 맡기셨어. 어머니도 모시고 상속세도 처리하고 모든 걸 다 하라고. 그게 혼자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니지. 하지만 내가 관리하면서 조금씩 쓰는 거지. 조금씩 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형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사업해서 돈 잘 벌잖아? 나는 공무원이라 빠듯하다고.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도 내가 더 많이 냈고. 뭐라고요?
병원비 반반씩 냈잖아요. 너는 그때 사업이 잘 돼서 여유 있었잖아. 나는 정말 빠듯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더 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회의와 결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형수도 참석했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형,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분명히 하자고요. 그러자 형수가 끼어들었어요. 정수 씨, 우리가 어머님도 모셔야 하고 집도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모시는 것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분담하든지 해야죠. 형이 말했어요. 정수야, 너는 너 가족만 챙기면 되잖아. 나는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데 형이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어. 대신 유산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형,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왜 숨기고 혼자 처리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좋게?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결국 그날 회의는 결렬됐어요. 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면서 자리를 떴어요. 결정적 증거 발견. 일주일 후 어머니가 저한테 충격적인 걸 보여주셨어요. 정수야, 이거 좀 봐. 아버지가 직접 쓰신 메모였어요. 병원에 계실 때 쓰신 것 같았죠.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우에게 내가 모은 돈 2억 3천만 원을 너에게 맡긴다. 어머니 용돈, 정수목, 기타 필요한 것들 잘 처리해라. 형제 사이 좋게 나누어 써라.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형제 사이 좋게 나누어 써라고. 형이 혼자 가지라는 게 아니라 형제가 나누어 쓰라는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이 메모를 들고 형한테 갔어요. 형, 이거 보세요. 형이 메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어머니가 아버지 유품 정리하시다가 찾으셨어요. 여기 분명히 형제 사이 좋게 나누어 써라고 쓰여 있잖아요. 형이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나누자. 그런데 형의 제안은 더 가관이었어요. 73으로 나누자. 내가 7, 너가 3점. 왜요? 내가 어머니 모실 거니까. 73이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형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야, 생각해봐. 내가 어머니 모셔야 하고, 집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럼 그 비용을 계산해서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왜 처음부터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요? 정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공무원이라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너는 사업하니까 앞으로도 돈 벌 기회가 많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해서 아버지 유산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 그런 논리라면 제가 사업 망하면 형이 저 도와줄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기 유리할 때만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형, 아버지 메모에 분명히 형제 사이 좋게 나누어 써라고 되어 있어요. 73이 형제 사이 좋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반반이죠. 형제니까. 형이 그때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야, 너 정말 현실 모르는구나. 요즘 세상에 반반씩 나누는 형제가 어디 있어? 다들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든. 형수의 가세와 더욱 치밀한 계산. 그때 형수가 끼어들었어요. 정수 씨, 사실 우리가 이미 계산해 봤거든요. 어머님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이. 형수가 꺼낸 건 A사 용지 2장짜리 계산서였어요.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활비 월 50만 원, 의료비 월 30만 원, 집 관리비 월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어머님이 앞으로 10년은 더 사시실 텐데. 그럼 총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죠. 그럼 그 비용을 저희가 분담하면 되잖아요. 정수 씨는 사업이 바쁘시잖아요. 어머님 모시는 일은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대신 그만큼 비용을 미리 받는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뒀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산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계산서의 함정 발견. 집에 와서 형수가 준 계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첫째, 어머니 생활비가 월 50만 원?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둘째, 집 관리비 월 20만 원? 그 집은 이미 다 낡은 집인데 뭘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셋째, 어머니가 앞으로 10년을 더 사신다고 가정했는데 만약 그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세요? 뭘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냐? 형이 어머니 모시는 비용을 계산했는데 월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0만 원? 엄마가 뭘 그렇게 많이 써? 30만 원이면 충분해. 역시 그랬어요. 형이 비용을 부풀려서 계산한 거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월 40만 원 정도. 그럼 어머니 생활비는 거의 연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걸 계산에 안 넣었을까요? 두 번째, 대결과 형의 본색. 이 사실을 들고 다시 형을 만났어요. 형, 계산서에 오류가 있어요. 뭔 오류? 어머니, 연금 받으시는 걸 빼먹었네요. 월 40만 원. 형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어머니 용돈이지. 용돈이요? 그럼 생활비는 따로고 용돈은 따로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머니도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어야 하잖아. 점점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형, 솔직히 말해요. 형이 73으로 가져가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때 형이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좋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평생 공무원 월급으로 살았어. 너는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집도 크게 사고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형제간의 우애고 뭐고 다 돈 앞에서는 소용없었던 거죠. 형,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왜 어머니 모신다는 핑계를 대요? 핑계가 아니야. 실제로 어머니 모실 거고. 그럼 저도 어머니 모시겠어요.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같이 모시든지. 형이 그때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안 돼.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 해. 왜요? 어머니가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거든. 어머니의 진짜 마음.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형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저보다 형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한참 말씀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수야, 엄마가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엄마는 너랑 사는 게 더 편해. 네, 형은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어. 고집도 세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너는 항상 엄마 걱정해주고 착하게 굴고. 그럼 형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데 왜 형이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아버지 유산 때문인 것 같아.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돈을 더 가져가려는 거지.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엄마는 너희 형제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싸우는 꼴은 보기 싫고. 그럼 제가 형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정수야,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형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끝까지 형을 감싸주시더라고요. 결정적 발견, 형의 숨겨진 계획.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정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어머니, 집으로 좀 와봐. 급하게 가보니까 어머니가 떨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이 부동산 중개 사람을 데리고 왔어. 부동산 중개사요? 집을 팔겠다고. 어머니한테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형이 어머니를 모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사인 안 하셨죠? 응, 안 했어. 그랬더니 형이 화를 내면서 갔어. 이제 형의 진짜 계획이 보였어요. 1단계 아버지 유산을 73으로 나눠서 더 많이 가져가기. 2단계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집 소유권 확보하기. 3단계 집 팔아서 그 돈마저 챙기기.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마지막 가족회의와 폭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가족회의를 제안했어요. 형, 이제 정말 분명히 합시다. 형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하긴. 아버지 유산을 합리적으로 나누자는 거지. 합리적으로요? 그럼 집 파는 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중개사 데리고 와서 사인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시라고요? 우리 집으로 모시면 되지. 형 집은 원룸이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거기서 사세요? 그럼 좀 큰 집으로 이사하지. 누구 돈으로요? 집 판 돈으로요? 그때 형수가 끼어들었어요. 정수 씨, 왜 그렇게 따지세요? 어차피 어머님 집도 나중에는 상속받을 건데. 나중에 상속받을 거면 지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그날도 싸움으로 끝났어요. 형이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수야, 너 정말 형을 믿지 못하겠어? 형,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믿어요? 결정적, 반전, 형의 숨겨진 비. 한 달 정도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수한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정수 씨,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이상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형수가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형수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형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수 씨, 사실 우리한테 빚이 있어요. 빚이요? 네. 1억 2천만 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억 2천만 원? 왜 그렇게 큰 빚이? 당신, 형이, 당신, 형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크게 잃었어요. 그것도 대출 받아서.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형이 왜 그렇게 아버지 유산에 집착했는지, 왜 집까지 팔려고 했는지. 그럼 형이 아버지 유산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는데 당신 형이 듣지 않아요. 자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형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 저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하게 돼서. 하지만 우리도 너무 절박해요. 진실을 마주한 대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형이 빚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나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화가 났어요. 빚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저를 속이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다음 날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정수야, 미안해. 형수가 너한테 얘기했구나. 형,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 동생한테 형이 빚이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고. 형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나더라고요.
형, 그래도 가족인데 숨기고 속이는 게 맞아요? 정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무 절박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처음으로 형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어요. 어머니의 지혜로운 해결책.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지만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어머니의 제안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유산 2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은 형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너희 둘이 반반씩 나눠 가져라. 어머니, 그럼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형, 빚 갚는 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게 하자. 어머니의 계획은 이랬어요. 형 빚 1억 2천만 원 아버지 유산으로 갚되 형이 나중에 갚기로 약속. 나머지 1억 1천만 원 형제가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 어머니 모시기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 그리고 집은 절대 팔지 마.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나중에 너희가 상속받아라. 법적 절차와 약속. 어머니 제안대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형이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정호는 이정수로부터 금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며 10년 내에 무이자로 상환한다. 형이 도장을 찍으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정수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형, 이제 정말 솔직하게 사세요. 더 이상 숨기고 그러지 말고. 알겠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먼저 얘기할게. 1년 후에 우리 가족.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형은 빚을 다 갚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도 편해 보여요. 그리고 약속대로 차용증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업도 시작했고 가계부도 쓰면서 절약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한 달은 저희 집에서, 한 달은 형네 집에서 지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두 아들 집을 다 볼 수 있어서 좋다면서요. 저는 형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어요. 물론 예전처럼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형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깨달은 점들.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감추고 숨기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돼요. 둘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이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셋째, 상속 문제는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해두면 나중에 형제간에 다툴 일이 없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간의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거나 누군가 숨기는 게 있다고 의심되시는 분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심하고 추측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화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서류로 남겨두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 관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희도 한때는 정말 원수처럼 지냈지만 결국은 가족이니까 해결할 수 있었어요. 형과의 새로운 관계. 요즘 형과 저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형도 이제는 투자 얘기나 돈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먼저 상의해요. 정수야, 이런 투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요. 저도 사업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한테 조언을 구해요. 공무원이라 법적인 절차에 밟거든요. 얼마 전에는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야, 이번 일 아니었으면 형이 정말 큰 실수할 뻔했어. 고마워. 뭘 고마워해요. 형, 가족인데. 그래도 형이 너무 이기적이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어머니의 변화,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형제 사이에 뭔 일이 있어도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시면서 직접 나서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세요. 너희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어머니한테도 물어봐라. 어머니가 당사자야. 그리고 용돈도 이제는 당당하게 받으세요. 어머니 용돈은 너희 의무야.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이런 어머니 모습이 더 좋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5년 후쯤에는 형이 차용증 돈을 다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연세가 더 드시면 아마 간병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형제가 같이 해나갈 계획이에요. 형네 큰아이가 내년에 대학 가는데 제가 조금 도와주기로 했어요. 형이 차용증 다 갚고 나서 주겠다고 했는데 조카 교육이 더 급하다면서 미리 주기로 했죠.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6개월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정말 형을 원수처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족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문제는 정말 투명하게 하세요. 숨기고 감추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진짜 가족은 형제밖에 없거든요. 저희 형제처럼 한번 틀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